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안녕하세요, 제미 씨. 연말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어디에 가고 싶어도 가기도 좀 뭐하고,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데를 보고 싶은데 그것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는지? 조용하게 지냈죠. 네. 제니스 씨는 좀 어떤? 사람들 만나기를 자제하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래도 약간 가까운 분들과는 만나고 있습니다. 음, 네. 차가 있어서 뭐 다행이에요. 많이 조심하고 다니면 괜찮죠.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예. 올해 이렇게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영화도 열심히 보고 계시죠? 영화야 뭐 네. 연말에 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그 새로 보여주는 영화들 많잖아요. 넷플릭스 좀 미친 것 같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영화를 뭐 몽땅 모아가지고 네. 어쩌라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네. 디즈니도 그렇고 뭐 HBO 뭐 그런 데도 다 연말 겨냥해가지고 새로 영화들을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리스트 작성을 하려면 이런 영화들을 챙겨봐야지 되죠. 네. 아, 연말에 근데 집에만 있는 거 약간 적응은 좀 안 되긴 해요. 적응 매우 안 돼요. 왜 이렇게 밖에 나가서 트리도 보고 뭐 이렇게 음악도 듣고 뭐 이런 거리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네. 시즌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지나가고. 그러게요. 그냥 뭐, 저는 그리고 네. 매년 락커펠러 센터에 가서 거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한번 이렇게 쓱이라도 보고 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뭐 예약을 해야지 된다고 그러대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뭐 4명 이상은 함께 그룹으로 갈 수 없고, 가서도 앞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게 뭐 5분이래나 이렇게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네. 그냥 운전하면서 지나가면서 볼 수도 없게 차량 통행도 다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올해는 못 봤죠. 그냥 뭐 저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진짜 봐야지 의미가 있지만 동영상으로는 뭐 예. 그닥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그래도 이게 사람이 북적북적거려야 맛인데 거기가. 그러게요. 짜증내 하면서 사람 왜 음. 이렇게 많은 거야?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돼? 뭐 사진 찍을 때 사람이 가려 뭐 이런 거 투덜투덜 대면서 등 막 떠밀려 괜히 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맛이 있는데, 네. 뭐, 올해는 못한 거죠. 네, 뉴욕에 이제 락펠러 센터 앞에 가면 매년 거대한 트리가 세워져 있고 그게 또 이제 관광객들이 크리스마스에 모이는 장소거든요. 음, 근데 제가 언젠가 23일인가 24일에 그 앞에 간 적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걸 미처 자각을 못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렇네. 예, 근데 정말 이렇게 내가 그 사람들 사이에 스턱이 돼가지고 갇혀가지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있죠. 저런.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끌려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크리스마스는 절대 시내에 나가면 안 돼.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죠. 사실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미국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다 문을 닫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할 게 없어요. 나가면. 전에는 그것도- 극장 갔었는데, 그쵸, 극장만 문 열어가지고. 그 정말 처음에는 되게 좀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왜 다 문을 닫지? 막 이런. 진짜 뉴욕은 그냥 크리스마스 때니까 다 닫아버려가지고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가. 괜히 나갔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왜 백화점 쇼윈도 보고 뭐 그런 거 있죠. 자, 오늘은 얘기할 영화가 옛날 얘기를 다루는 영화예요. 예. 음.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지는 조금 됐네요. 네네. 예. 조금 지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본 것 같진 않아요. 네네. 보통 넷플릭스에서 새로 영화가 나오면은 탑 10 리스트에 꼭 들어가거든요. 그 주에는. 네. 이 영화 안 들어갔어요. 이 영화 제목이 뭐냐면 맹크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본 넷플릭스 보고서에 따르면 네.
첫날 인기작 탑10에 들었다고 말은 했거든요. 예. 제가 본 걸로는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 들었을지는 몰라도 이 리스트가 나온 거는 일주일을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 첫날 들었다고요, 첫날. 첫날만 공개 첫날. 그러고.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네. 감독이 데이비 핀처이고 게리 올드맨이 또 주인공을 맡아서 엄청난 또 세팅이긴 하거든요. 이 데이비 핀처, 그래서 게리 올드만 뭐 이런 건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오 아니에요. 안 봤어요. 근데 일단 흑백이잖아요. 안 끌려. 흑백에다가 네. 맹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게다가 일단 이게 키면 러닝타임 나오잖아요. 2시간이 넘어가. 그러게. 예. 이걸 내가 봐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또 영화 네. 설명하는 거 잠깐 읽어봐. 그러면 시리즌 케인, 그러니까 시민 케인을 네.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한 거래요. 집필한 사람의 얘기를 했는데, 그럼 시민 케인을 또 봐야지 되잖아. 예. 안 본 사람은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거 힘든 영화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주변 얘기를 좀 알아야지 재미있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영화. 네. 일단 시티즌 케인을 안 봤더라도 무슨 영화인지는 알고 있는 게 이 영화를 보는 데는 좀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저로서는 시리즌 케인을 꼭 보시고 봐야지 되는 영화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 영화를 볼 만한 사람들은 음. 영화학과 학생들과 교수님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극소수로 마구 줄어들고 있어 지금 네. 볼 사람들이. 왜냐면 시리즌 케인이라는 영화가 언제나 이제 영화 뭔가 내가 수업을 들어보겠다 거나 영화에 내가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러면 교과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네. 거의 뭐 이제 초반부에 나오는 영화 아닙니까? 네, 이거 영화 관련 교과서 네. 사면은 네. 거기에 당연히 예. 그 열쪽 내에 꼭 등장하는 사진이죠. 네. 오선웨즈에 네. 그렇게 서 있는 사진이 등장하죠. 네, 그래서 이 클래스를 들으려면은 시리즌 K는 일단 먼저 봐야지 되는 영화. 이렇게 네. 숙제처럼 봐야지 네. 되는 영화로 꼽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대학교 때. 예, 이게 수업이 아니면 좀 보기 힘든 영화예요. 시티즌 그게. 케인 자체도 내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러면 좋은 영화라고는 네. 들었었는데 네. 굳이 그렇게 찾아서 봐야지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었는데 본 네. 다음에는 또 이래서 보라 그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예요. 맞아요. 뭐 납득은 가죠. 근데 자그마치 1941년도 작품이니까 네. 지금 20대인 사람들이나 뭐 10대인 학생들은 1941년 막 이러잖아요. 80년만 돼도 고전인데 40년이 무슨 화석이지 이게. 근데 일단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시대와 상관없이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거라서 영화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시리즌 K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그러면은 지금 저희 팟캐스트도 들으시다가 그럼 난 안 봐도 되겠네 이 영화 이러고서 나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일단 맹크 얘기를 시작을 해봐야죠. 예, 어쨌든 저희가 좋아하는 감독인 데이비 핀처의 작품이라고 하니 참 또 안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가 예. 이 영화를 봤는데 참 공을 많이 들였더라고. 예, 저는 데이비 핀처 영화 중에서 가장 음. 영화 덕스러운, 그러니까 자신이 영화 덕임을 드러내는, 그 오타쿠임을 드러내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심하게 네. 신경 쓰는 게 다 보여요. 예, 영화 얘기를 잠깐 하면은 네, 시리즌 케인이라는 영화를 올슨 웰스가 감독하고 주인공을 맡아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네. 같이 각본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맹크입니다. 맹크는 이 작가가 이제 허먼 맨코위츠라는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에요.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줄여서 맹크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불러가지고 그게 이제 닉네임처럼 된 거죠. 그
이름을 제목으로까지 썼는데 이 맨크라는 영화는 시리즌 케인처럼 흑백 영화로 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당시 분위기를 많이 살리면서 작가가 어떤 식으로 시리즌 케인을 집필하게 됐는지 그 이제 뒷얘기를 들려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차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세 군데로 부러졌었는데 그렇게 심한 사고가 났었는데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올슨 웰스가 시리즌 케인의 스크립을 써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맨크한테. 뭐를 써달라고 한 거는 아니고 이제 그렇죠. 시나리오를 써달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탄생을 한 작품이 시리즌 케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나 이제 힘들고 어려웠었는지도 보여주고 또 알력 싸움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당시에 집필하는 과정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한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 얘기랑 이렇게 교차 편집되면서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리즌 케인의 소재가 되는 사람을 왜 주인공으로 삼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복잡한 구조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요. 복잡하다는 게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여기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맨크가 겪었던 헐리우드의 어떤 이면들을 섞어서 만든 영화라는 점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뒷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있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은 실제로 시민 케인이 플래시백이 계속 나오는 구조잖아요. 네네. 예, 영화를 못 본 분들에겐 좀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거를 또 따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 영화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그러니까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화잖아요. 예, 굉장히 퍼스널한 영화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각본을 쓴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잭 핀처. 네네. 근데 이분이 그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오래전에. 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영화를 꼭 만들고 싶었었는데, 더 게임이라는 1997년도 작품, 마이클 더글라스가 주연한 영화거든요. 이 영화 바로 다음에 이 맨크를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영화사들 측에서 흑백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점점 밀리면서 네. 못 만드는 게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였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데이비드 핀처도 나름 야심찬 젊은 감독이었잖아요. 본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게 또 나이 든 남자의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한물 가려고 하는 그런 네. 작가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 그 나이대의 남자한테 계속 이제 아빠랑 고치긴 했었는데 계속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되게 재밌는 게 기자잖아요. 특히 영화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던 분이셨던데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시민 케인의 팬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랑 하는 대화가 아빠랑 이제 와서 아빠한테 이제 비틀즈가 세계 최고 밴드냐 그러면 아빠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뭐 이렇게 약간 시니컬한 타입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영화는 뭔데 이러면 아빠가 당연히 시민 케인이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를 알고 있었고 10대 때 영화 감상 수업에서 16mm로 시민 케인을 보고 반했대요. 와. 예. 저는 비디오 테이프로 봤어요. 되게 좋은 학교 다녔나? 16mm로 시민 케인을 봤다는데. 복 받았네, 복 네. 받았어. 그래서 자기는 또 막 다른 영화, 대중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아빠가 뭐 보러 가도 되는데 근데 그 영화 좀 쓰레기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만약 우리가 부모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애가 갑자기 그냥 이상한 디즈니 영화 보러 간다고 좀 되게 별로인 영화 보러 간다고 그러면은 그래 뭐 근데 그렇게 좋진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도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의 아들이, 큰아들이 굉장히 영화를 좋아해요. 네. 근데 지금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많이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네. 그 아이한테. 한 번은 걔가 물어봤어요. 이 영화 보려고 그런다고. 근데 진짜로 너무너무 안 좋은 영화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영화 보지 말라고 너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모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좀 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렇긴 하지. 네. 안 좋은 영화 안 좋다고 생각할 줄도 알아야지. 그래 그쵸. 봐. 이랬죠. 그러니까 참 아빠가 대단한 영덕이었다는 게 데뷔 핀처한테는 굉장한 복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특히 이 영화는 네. 이 1940년대하고 30년대까지 이렇게 아우르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음악도 그 당시에 나왔던 악기만 네.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굉장히 그 화질이 높은 화면으로 촬영을 했지만 이 당시에 개봉했던 영화들의 분위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화소를 굉장히 낮춰서 부드럽게 이렇게 엣지가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화면을 완성을 시켰고 그리고 소리도 스테레오로 녹음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노로 녹음을 했다고 네, 그러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음악이나 뭐 대사나 다 같이 한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 옛날 영화 들으면 이제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그 음성들 있잖아요. 화면도 이렇게 스크래치도 좀 내고 시거렛 번 같은 것도 이제 네, 이렇게 입히고 그 필름 그 릴 바뀔 때마다 거기 네네. 자국 생기는 거 그거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했더라고요. 근데 네. 조금 시그렛 번 경우는 그 데이비 핀처 다른 영화 있잖아요. 네, 뭐 파이트 클럽? 파이트클럽에서 이미 나왔었죠. 파이클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면서 좀 피식 웃음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거 근데 보면서. 좀 너무 많이 나오던데요. 나오긴 좀 많이 나오던데. 네.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쓴 게 굉장히 많이 보였었고, 의상이나 연기나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가 빠진 것 같은.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 좀 영덕이라는 들더라고. 거가 단순히 영화를 내가 사랑의 애정을 막 표현한다는 게 아니고 음. 그 모든 장치들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재현을 하는데 너무 심혈을 기울인 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녹음도 현장 녹음이 아니고 후시로 다시 녹음을 했어요. 근데 팬데믹이 오는 바람에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아만다 사이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했대요. 진짜. 네. 현장에 올 수가 없어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연기도 게리 올드만 연기를 보면은 현대적인 연기가 아니고 그 당시 연기를 합니다. 약간 그러게. 이렇게 허세 떨면서 과장하면서 막 그런 연기 있잖아요. 음. 말 되게 강하게 막 이렇게 대사 전달하는 그런 연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알겠는데 보는데 편하진 않아요. 그런 게 좀 그런 있었어요. 면도 있었고, 네. 저는 일단 마음이 안 끌렸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얘기 자체가 그렇게 관객에게 몰입을 끌 만큼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 예. 너무 디테일에 집착을 한 나머지 가장 기본이 돼야지 되는 스토리에 많이 치중을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한테 얘 연기 잘하는 거 알아. 응? 그렇긴 한데 정은 안 가. 그리고 애착도 안 가. 그 얘가 어떻게 되든지 난 별로 상관이 안 해. 그러니까 뭐 그런 관심이 생각이 그렇게 드는 생기지 거죠. 않아요. 그 사람한테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영화라면은 당연히 캐릭터 보고선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냥 생각이 뭐 드네요. 그 당시에 시티즌 케인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구경을 하는 정도? 신기함 정도는 줍니다만 이야기로서는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핀처 말로는 그 아빠가 썼던 초고는 아빠 자체가 작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의 관점이 너무 강했대요. 그리고 복수극이었다고 합니다. 복수. 예, 왜냐면 계속 이제 시나리오 작가랑 감독 간에 그런 이제 좀 경쟁 모드 같은 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펼쳐지는데 네. 좀 모르겠어요. 얼마나 복수극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오션 웨이즈인지 아니면 허스트에 대한 복수인지 모르겠는데 복수극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좀 많이 고쳤다고 해요. 왜냐면 감독으로서 핀처는
작가와 감독의 관계를 그렇게 안 좋게 그리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기는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가 그 지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다는 말을 했거든요. 시나리오를 포레스트 검프와 미넨을 썼던 에릭 로스하고 같이 만졌어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예. 시나리오가 그렇게 좋은 예.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연기로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솔직히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네, 좀 그렇죠. 근데 예. 이 영화에서는 잘하더라고. 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늘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잘했어요. 그리고 연인으로 나오는 그리고 시리즌 케인의 소재가 된 실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그런 미디어 타이쿤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한 찰스 댄스라는 배우도 악역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저는 그런 이번에 배우거든요. 압니다. 너무 잘합니다. 예, 왕좌의 게임에서 그 라니스터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님 역으로 너무 유명한 배우여서 그 연기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봐도 근데 맨날 네. 저기 악역으로만 나왔었단 말이지. 거기서도 악역이에요. 거기서도 아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냥 맨날 악역이죠. 나와서 그만 죽는 그런 악역으로 나왔었는데 네. 여기서 너무 연기 잘하는 거예요. 네. 저는 왕자의 게임을 안 본 사람으로서 네. 배우를 다시 보게 된 거죠. 여기서. 예, 저는 왕자의 게임에서 너무 크게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저 음. 나쁜 아버지 막 이러면서 이 사람 맨날 약간 네. 피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나쁜 사람으로 많이 나왔는데. 네, 여기서도 뭐 네, 마무리를 아주 잘하십니다. 네, 여기서도 그러니까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난리치는 맹크를 다독이면서 집 밖으로 내쫓는 걸 굉장히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핑차잖아요. 그 가운데 이게 걸어가는 가운데에 말하자면은 욕을 하면서 내보내는 건데도 욕인지 자세히 듣지 않으면 잘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내쫓잖아요, 집에서. 돈력 그래서 가게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진짜 재밌었어요. 예, 네가 그렇게 난리 쳐봤자 너는 그냥 내 돈 받으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를 아주 세게 각인을 시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목소리 한 번 안 높여요. 네. 같은 톤 유지하면서 음. 와, 저런 사람 진짜 무섭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맹크가 예. 술 깬 다음에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에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결국 말로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리고 어빙 텔버그라고 그 왜 루이 비 메이어 옆에서 MGM 임원으로 나왔던 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퍼디넌스 킹슬리라는 이름이어서 찾아봤더니 킹슬리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벤 킹슬리 배우의 아들이던데요. 아, 예. 그렇구나. 네, 아버님하고 좀 안 닮으신 듯. 네. 연기 되게 잘하던데. 예, 짧게 나왔지만 뭐 맹크하고 이렇게 또 탁 독대하는 장면에서 제 몫을 해냈다고 봅니다. 그 MGM의 예. 그 사장 있잖아요. 루이스 비 메이어 예, 역할을 어찌나 한 알리스 하워드도 너무 잘했어요. 어찌나 딱 그런 못된 기업의 사장님 같지 않아요? 진짜 딱? 예. 진짜로 너무 능청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특히 그 네. 2차 세계대전 앞두고 네. MGM이 이제 사정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전원 이제 삭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삭감했던 그 샐러리는 나중에 몇 달 후에 다 모아서 같이 다 주겠다고 그러고선 결국 안 줬거든요. 와, 그러면서도 자기는 돈 다 가져가고 예. 남의 장례식에서 우는 척하고 차 타면서 손수건 갖다 버리고 너무너무 얄미운 캐릭터잖아요. 아, 예. 지금도 MGM이라는 배급사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007을 만들고 있죠. 예. 예. 거기 보면 항상 MGM의 유일한 스타라고 주장하는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약간 그 책에서만 봤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루이비 메이어도 그렇고 헐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데이빗 오 셀즈닉도 그렇고 약간 영화 역사책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것도 그랬는데 이제 과거로 회상하는 장면에서 정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잖아요. 비중이 커지죠, 뒤로 갈수록. 그게 영화 전개상 필요한 건 알겠는데 비중이 너무 커서 의아할 정도로 그게 좀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 초고에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네, 워낙 아빠가 그런 분이셨을 것 같고 핀처 영화 중에 가장 정치적인 영화가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 말로 얘기하면 페이크 뉴스를 다루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예, 악역으로 등장하는 허스트 미디어 회장님께서 리퍼블리칸이 뽑히게 하기 위해서 주지사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화를 만들어서 뿌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짜 뉴스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네. 뿌리죠. 네. 그래서 막 지금하고 너무 이게 또 딱 선거 끝나자마자 나오는 바람에 예, 좀 사람들이 기시감 같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영화 관계자들이 싫어하는 그 후보로 업튼 싱클레어라는 그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역할을 또 빌 나이라는 네. 과학자가 했어요. 네. 과학자. 근데 제대로 나오진 않아서 그 사람이. 그 옆모습이 잠깐 네.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 빌 나이라는 과학자를 되게 여러 번 그러니까 쇼 프로그램에서도 보고 자주 등장하는 그런 네. 과학 관련 상식 그런 거 얘기 많이 해주는 과학자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네.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영화 속에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네. 그 뭐 킥킥거리는 장면들이 몇 장면 있었어요. 그런 네. 것 때문에. 예. 지금 뭐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페이크 뉴스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정확히 이제 맹크가 그래서 뭐 사회주의에 대해서 뭔가 화난 부분이 있는 것인가 자기는 어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부자 계급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분명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뭐 미디어 그 재벌에 대한 감정도 좀 불분명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반감 정도로밖에 읽히지 않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 오선 웨이즈하고도 나중에는 싸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약간 뭔가 이분이 요구하고 추구하고 있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더 커버하는 연도수를 줄이고 뭐 몇몇 에피소드로만 집중을 해가지고 더 깊게 파고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장황하게 얘기가 늘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 덕분에 그 얘기가 타이트하지가 못해가지고 예. 시리즌 K는 뒷얘기를 듣는다는 관념으로 보는 영화인데 너무 정치 얘기 많이 나오는 것도 좀 거슬렸었고 이래저래 그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이야기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작품이 아닐까 예, 그리고 생각이 뭐 들어요. 음악도 이제 계속 같이 작업을 해왔던 트렌트 레지너하고 에티커스 록스가 맡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악기들만 사용해서 음악을 했는데 정말 핀처 영화 중에서 음악이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음악 생각도 안 나요. 네, 기억나는 음악 정도라고 한다면 헐리우드의 어떤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그 공간을 이제 투어를 하면서 보여줄 때 흐르는 재즈 음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관습적인 음악이어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음악 사용 자체가 뭔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약간 코엔 브라더스 영화풍의 밝음을 만들어내는 음악 정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 코엔 브라더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엔 브라더스 영화처럼 좀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코엔 브라더스가 하도 옛날 할리우드 배경으로 희극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코미디인가? 뭐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코미디는 아니야. 이게 장르도 살짝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트렌트 레즈너하고 에리크 스트로스하고 이렇게 데이비 핀처랑 같이 일한 게 벌써 5번째나 되더라고요.
소셜 네트워크부터 이랬던가요? 뭐 그런 거 아, 같은데. 그 전에 그 네. 트렌트 레즈너가 나인인치 네일스잖아요. 네. 저기 뮤직비디오를 뮤직비디오. 하나 했더라고요. 네. 온리라고. 그게 예. 2005년이었고 소셜 네. 네트워크는 2010년이고 그 후에 네. 더 Girl with the Dragon Tattoo 그다음에 Gone Girl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번이 다섯 번째. 말씀하신 음, 그런 핀처의 전작들, 음. 그러니까 뭐 세븐 파이트 클럽, 소셜 네트워크, 공걸, 마인드 헌터 이런 거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거를 기대하고 이 영화를 보신다면 조금 실망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대신 벤자민 버튼을 기억하신다면 뭐 비슷한 영화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맞다. 네. 근데 거기서 아카데미상 시상식 장면이 잠깐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그 맹크는 상 못 받을 줄 알고 아예 안 갔었던 거고 올슨 웰스는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별로 이제 좋은 저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참석을 거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시상 장면에서 그 둘이 없으니까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해서 뭐 누가 대신 상을 받는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네. 목소리가 진짜 맨크의 손자인 벤 맨코비츠라는 사람이 연기했거든요. 벤 맨코비츠는 또 누군가 하면은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TCM이라고 네. 그 옛날 고전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리즌 케인이나 뭐 이런 식의 고전 영화들을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목소리로나마 출연을 해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동료 평론가들이랑 같이 이 맨크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그렇게 참여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애매해요. 왜냐면 이 영화가 그래서 맨큐 위치한테 무슨 호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인가? 또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막 위해서 만든 영화라니까. 예, 그냥 진짜 그 아버지의 그냥 각본이 있었으니까 만든 거지. 맨큐 위치에 대해서는 별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안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도 그 마인드 헌터가 끝나고 나서 그 넷플릭스가 하는 방식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작업을 같이 하고 나서 그 창작자한테 너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없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끄집어내는 건데 예. 핀처 경우도 비슷하거든요. 마인드 헌터 끝나고 이제 프로듀서들이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못 만든 거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만들게 됐는데 뭐 아버님을 위해서는 되게 잘된 일이긴 하죠. 되게 뭐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핀처 영화 중에서 가장 지루한 영화가 아닐까. 뭐, 전 지루하기까지 아니었는데,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벤자민 버튼을 제가 핀처 영화 중에서는 가장 지루한 영화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네, 벤자민 버튼을 밀어냈고 근데 벤자민 버튼과 공교롭게도 각본가가 같긴 합니다. 예. 균도 그분이 썼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아하. 선입견이 생기려고 합니다. 예, 포레스트 검프와 미네는 좋았지만 뭐야. 글쎄요. 뭐, 다시 볼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헐리우드의 노스텔지어에 대한 그런 또 감상의 지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헐리우드가 존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걱정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황금 시절 이제 막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던 시절에 막 그 스튜디오에 사람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막 돈이 흘러 넘치고 막 무엇이든 만들면 되는 그 시절에 흥겨움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는데 막 다 남자들의 세상이잖아요. 왜 이렇게 거슬리죠? 그 저는 그래서 뭐 뭐 저런 시절도 있었지 노스테이지어 막 이러는데 별로 노스테이지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랬구나 뭐 이러고 마는 거죠. 아, 근데 아까 제가 아만드 사이프리드 연기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연기 잘한 거는 이제 그 조금 밀어놓고 보더라도 이 캐스팅 할 때 또 나이 차이가 좀 걸리더라고요, 저는. 실제 인물하고 다르더라고요. 실제 인물은 43살이었다고 하죠. 아, 실제 인물에서는 이 아만드 사이프리드가 맡았던 이제 메리언 데이비스라는 여배우가 맨크보다 한 살이 위였어요. 실제 나이로는. 그러니까 그 그런데 당시에 맨크가
43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배우가 더 나이가 많았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게리 올드맨이 아만다 사이프리드보다 27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누가 좀 질문을 했어요. 맨키위츠가 시민 케인을 썼을 때 43세였는데 게리 올드만이 지금 60대 초반인데 이게 적절한 캐스팅이냐. 그랬더니 이제 핀처는 나이대의 리얼리티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영화에서 연기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일축했죠. 그러면은 예. 메리언 데이비스 역할은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굳이 릴리 콜린스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이제 릴리 콜린스가 좀 비서 역할로 나오는데 굉장히 에밀리 파리의 주인공 치고는 존재감 없게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약간 딸 같은 느낌으로 나오죠. 그렇죠. 예. 캐스팅을 좀 희한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할 때마다 점점 여배우들은 젊어지고 남자 배우들은 나이가 많아지는지. 파이클럽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남자 배우랑 여자 배우랑 나이 차이 그렇게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노스테이지요. 그러니까 추억을 하기에도 좀 애매한 산업 구조여서 저로서는 그런 감상으로 이 영화를 보는 것도 좀 쉽지는 않았어요. 보고 나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영화?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보면서 뭐 고생 많이 했네. 뭐 이러면서 봤어요. 그냥 핀처의 뒷얘기를 알게 돼서 좀 재밌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아빠와의 관계? 뭐 이런 거? 영화 덕들은 자식을 낳았을 때 데이비 핀처가 되면 참 좋아하겠구나. 뭐라는 생각을 했죠. 영화 오타쿠들의 꿈이 아닐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션 에이즈는 진짜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24살의 데뷔작으로 시민 케인을 만들고 그 영화가 여전히 세상에서 회자되는 위대한 영화 중에 하나라는 이런 점은 되게 놀라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각본가로 자기 이름을 올린 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심이 더 막 엄청난 젊은인 거죠. 이걸 보면서 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쪽은 욕심이 과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거기 처음에도 자막으로 나오던데요. 뭐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면서 뭐 이렇게 시나리오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벌써 독일에서는 그 유대인 관련해가지고 차별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맨크 라스네임만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유대인이죠. 예.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빼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본인이 모든 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올슨 웰스가 너무 무리를 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뭐 지금도 이렇게 추측을 하긴 하지만 영화가 포인트를 좀 잘 잡아줬다면 이게 정리가 좀 싹 될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뭔가 이게 포인트가 애매해. 그래서 뭐 오션 웰즈에 대한 입장이 뭐야?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재미있을 수 있었던 그런 소재였었는데 너무 디테일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거 거의 집착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정작 얘기 쪽에는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아, 또 집착하면 근데 핀처 아닌가요? 그쵸. 이분이 또 그 게리 올드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으신 게리 올드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술 취한 장면을 200테이크 넘게 가셨습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어떤 샷을 200번 넘게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저도 얘기 들었는데 그 네. 장면은 대사도 없었대요. 네. 제 200번을 찍으면 배우는 무슨 기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왜 그 소셜 네트워크도 오프닝 엄청 많이 찍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이제 배우들이 한번 작업하고 나면 학을 뛸 것 같아. 같이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없다. 네. 자, 예. 그러면은 우리 예. 팝콘 지수 줘볼까요? 예, 저는 2개 반 드리겠습니다. 저는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매우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3개 주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우리 핀처 선생님 이렇게 팝콘 지수 낮게 드리는 건 마음이 아픕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네. 네, 그냥 아무리 넷플릭스가 네. 네 맘대로 다 해라 그런다고 진짜 네 맘대로 하면 안 되지. 나 넷플릭스에서 이제 감독 네 맘대로의 영화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그러게 야, 너무 누군가는 힘들어. 참견을 해야지 될 때가 온 것 네. 같아. 감독 네 맘대로의 영화 때문에 정말 그 감독에 대해서 실망한 케이스만 있지 아닌 경우 진짜 드문 것 같아요. 자, 저희 팟캐스트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의 팟캐스트는 특히 예전 것들을 또 듣고 싶으시다면 아이튠스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저희 팟캐스트를 팔로우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구글 검색해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패트리온에 들어가시면 저희 팟캐스트를 후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이런 기쁜 뉴스가 있나. 예. 또 저희에게 또 응원과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으신 분, 혹시 뭐 새해 인사를 하시고 싶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JJ _팝콘 _토크 되겠습니다. 네, 저희를 찾아서 팔로우 하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인사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올해 연말까지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제미씨.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2020년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더 희망과 설레임과 또 좋은 영화들이 가득한 네.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